안녕하세요. 마음의 지식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이 모두 희미해지고 오직 그 사람의 시선과 인정 속에서만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그 상처로부터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연애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깊고 복잡한 형태의 심리적 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왜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와 근본적으로 다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학대가 명확한 목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돈이나 육체적인 만족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당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물론 끔찍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빼앗겼는지 인지하고 그 특정 영역의 상실감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다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정지시키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사랑하는 연인, 소중한 친구, 혹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들이 만든 거대하고 화려한 연극 무대 위의 소품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줄 도구 혹은 감정적 만족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공유된 환상이라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환상 속에서 정해진 각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기를 강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각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려 하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비난, 무시, 죄책감 심어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통제하려 들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나르시시스트의 연장선으로서 그의 시선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내 가치관, 신념, 심지어 과거의 기억까지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고 예곡됩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환상이 곧 현실이라고 믿도록 강요당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영혼을 잠식하는 학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할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지워지고 삭제된 폐허 속에서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나이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좀비나 로봇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설치되는 것일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마음에 마치 악성 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침투합니다. 우리의 뇌를 스마트폰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교묘한 심리적 기술을 사용해 이 앱을 심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동조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소리나 자극을 통해 한 사람의 뇌파가 다른 사람의 뇌파와 동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록밴드의 멤버들이 함께 연주할 때 그들의 뇌는 마치 하나의 뇌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언어 폭력을 통해 당신의 뇌파를 자신의 뇌파와 동기화시킵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지. 다 너 때문이야.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와 같은 말들을 지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당신의 정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내면에 깊숙이 심어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사입니다. 이 내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통제하는 그들의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악성 앱이 당신의 마음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다른 앱들과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비판적이고 통제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는 그 부모님의 목소리와 결합하여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학대가 공명하며 당신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이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식별하고 또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식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수치심을 주고 공격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침입한 적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잠재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그 목소리에게 단호하게 닥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넌 이걸 잘 못할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 외치십시오. 시끄러워. 내 의견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물론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의 반복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반복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침투했듯 당신 또한 반복을 통해 그 목소리에 저항하는 새로운 정신적 균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치 동양의 수행자들이 만트라를 외우며 마음을 다스리듯 이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심리 치료나 노력도 사보타주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목소리가 치료사의 노력마저 방해하고 당신이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훼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당신은 수많은 것들을 동시에 애도하게 됩니다. 사라져버린 그 사람,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 아름다웠던 환상,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까지. 이 모든 상실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거대한 슬픔의 파도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애도 과정이 1년을 넘어갈 경우 병리적이라고 봅니다. 만약 1년 이상 극심한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속적 애도 장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의 목표는 1년 안에 슬픔의 과정을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복입니다. 이것은 애도 이후 무너진 자아를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지워졌던 나를 다시 찾아 나서는 길고 긴 여정이죠. 여기에는 명확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바로 개별화, 즉 타인과 분리된 온전한 개인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나의 선호, 취향, 가치관을 처음부터 다시 탐색하고 혼자서도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평균적으로 2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지만 자신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합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발성 사건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학대이기에 복합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남을 수도 있는 깊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생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트라우마 치료가 현대 심리치료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합 트라우마가 잠재적으로는 남아있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기능이나 감정, 생각에 더 이상 활발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활성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경에 머물러 있을 뿐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흑백 논리적 사고가 줄어들고 늘 뾰족하게 곤두서 있던 불안감이 완화되며 감정적으로 안정되는 순간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치유의 증거입니다.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을 혼자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주는 가족, 혹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결되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과 연민을 주고받으세요. 어둠 속에 감춰진 학대는 햇빛 아래에서 그 힘을 잃습니다.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 몸은 트라우마의 저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을 돌보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체 기반 치료나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다시 친구가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굳어있던 감정을 풀어내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역할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대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런 관계에 끌리고 머무르게 되었는지, 우리 안에 어떤 취약성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는지를 용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천사였고 그저 자연재해 같은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뿐이야라는 피해자 의식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애의 결핍, 낮은 자존감, 불분명한 경계 등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닌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시스템 전체를 복구하는 대대적인 작업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자기조절 능력 등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너진 땅 위에서 나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재건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주변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보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하나하나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식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이 모두 희미해지고 오직 그 사람의 시선과 인정 속에서만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그 상처로부터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연애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깊고 복잡한 형태의 심리적 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왜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와 근본적으로 다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학대가 명확한 목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돈이나 육체적인 만족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당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물론 끔찍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빼앗겼는지 인지하고 그 특정 영역의 상실감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다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정지시키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사랑하는 연인, 소중한 친구, 혹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들이 만든 거대하고 화려한 연극 무대 위의 소품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줄 도구, 혹은 감정적 만족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공유된 환상이라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환상 속에서 정해진 각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기를 강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각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려 하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비난, 무시, 죄책감 심어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통제하려 들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나르시시스트의 연장선으로서 그의 시선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내 가치관, 신념, 심지어 과거의 기억까지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고 왜곡됩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환상이 곧 현실이라고 믿도록 강요당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영혼을 잠식하는 학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할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지워지고 삭제된 폐허 속에서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나이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좀비나 로봇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설치되는 것일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마음에 마치 악성 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침투합니다. 우리의 뇌를 스마트폰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교묘한 심리적 기술을 사용해 이 앱을 심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동조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소리나 자극을 통해 한 사람의 뇌파가 다른 사람의 뇌파와 동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록밴드의 멤버들이 함께 연주할 때 그들의 뇌는 마치 하나의 뇌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언어 폭력을 통해 당신의 뇌파를 자신의 뇌파와 동기화시킵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지. 다 너 때문이야.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와 같은 말들을 지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당신의 정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내면에 깊숙이 심어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사입니다. 이 내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통제하는 그들의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악성 앱이 당신의 마음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다른 앱들과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비판적이고 통제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는 그 부모님의 목소리와 결합하여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학대가 공명하며 당신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이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식별하고 또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식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수치심을 주고 공격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침입한 적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잠재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그 목소리에게 단호하게 닥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넌 이걸 잘 못할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 외치십시오. 시끄러워. 내 의견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물론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의 반복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반복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침투했듯 당신 또한 반복을 통해 그 목소리에 저항하는 새로운 정신적 균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치 동양의 수행자들이 만트라를 외우며 마음을 다스리듯 이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심리 치료나 노력도 사보타주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목소리가 치료사의 노력마저 방해하고 당신이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훼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당신은 수많은 것들을 동시에 애도하게 됩니다. 사라져버린 그 사람,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 아름다웠던 환상,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까지. 이 모든 상실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거대한 슬픔의 파도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애도 과정이 1년을 넘어갈 경우 병리적이라고 봅니다. 만약 1년 이상 극심한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속적 애도 장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의 목표는 1년 안에 슬픔의 과정을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복입니다. 이것은 애도 이후 무너진 자아를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지워졌던 나를 다시 찾아 나서는 길고 긴 여정이죠. 여기에는 명확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바로 개별화, 즉 타인과 분리된 온전한 개인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나의 선호, 취향, 가치관을 처음부터 다시 탐색하고 혼자서도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평균적으로 2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지만 자신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합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발성 사건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학대이기에 복합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남을 수도 있는 깊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생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트라우마 치료가 현대 심리치료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합 트라우마가 잠재적으로는 남아있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기능이나 감정, 생각에 더 이상 활발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활성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경에 머물러 있을 뿐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흑백 논리적 사고가 줄어들고 늘 뾰족하게 곤두서 있던 불안감이 완화되며
감정적으로 안정되는 순간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치유의 증거입니다.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을 혼자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주는 가족, 혹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결되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과 연민을 주고받으세요. 어둠 속에 감춰진 학대는 햇빛 아래에서 그 힘을 잃습니다.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 몸은 트라우마의 저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을 돌보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체 기반 치료나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다시 친구가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굳어있던 감정을 풀어내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역할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대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런 관계에 끌리고 머무르게 되었는지, 우리 안에 어떤 취약성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는지를 용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천사였고 그저 자연재해 같은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뿐이야라는 피해자 의식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애의 결핍, 낮은 자존감, 불분명한 경계 등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닌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시스템 전체를 복구하는 대대적인 작업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자기조절 능력 등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너진 땅 위에서 나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재건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주변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보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하나하나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식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이 모두 희미해지고 오직 그 사람의 시선과 인정 속에서만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그 상처로부터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연애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깊고 복잡한 형태의 심리적 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왜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와 근본적으로 다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학대가 명확한 목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돈이나 육체적인 만족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당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물론 끔찍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빼앗겼는지 인지하고 그 특정 영역의 상실감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다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정지시키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사랑하는 연인, 소중한 친구, 혹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들이 만든 거대하고 화려한 연극 무대 위의 소품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줄 도구, 혹은 감정적 만족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공유된 환상이라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환상 속에서 정해진 각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기를 강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각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려 하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비난, 무시, 죄책감 심어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통제하려 들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나르시시스트의 연장선으로서 그의 시선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내 가치관, 신념, 심지어 과거의 기억까지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고 왜곡됩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환상이 곧 현실이라고 믿도록 강요당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영혼을 잠식하는 학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할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지워지고 삭제된 폐허 속에서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나이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좀비나 로봇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설치되는 것일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마음에 마치 악성 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침투합니다. 우리의 뇌를 스마트폰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교묘한 심리적 기술을 사용해 이 앱을 심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동조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소리나 자극을 통해 한 사람의 뇌파가 다른 사람의 뇌파와 동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록밴드의 멤버들이 함께 연주할 때 그들의 뇌는 마치 하나의 뇌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언어 폭력을 통해 당신의 뇌파를 자신의 뇌파와 동기화시킵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지, 다 너 때문이야.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와 같은 말들을 지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당신의 정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내면에 깊숙이 심어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사입니다. 이 내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통제하는 그들의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악성 앱이 당신의 마음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다른 앱들과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비판적이고 통제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는 그 부모님의 목소리와 결합하여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학대가 공명하며 당신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이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식별하고 또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식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수치심을 주고 공격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침입한 적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잠재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그 목소리에게 단호하게 닥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넌 이걸 잘 못할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 외치십시오. 시끄러워. 내 의견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물론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의 반복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반복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침투했듯 당신 또한 반복을 통해 그 목소리에 저항하는 새로운 정신적 균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치 동양의 수행자들이 만트라를 외우며 마음을 다스리듯 이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심리 치료나 노력도 사보타주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목소리가 치료사의 노력마저 방해하고 당신이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훼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당신은 수많은 것들을 동시에 애도하게 됩니다. 사라져버린 그 사람,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 아름다웠던 환상,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까지. 이 모든 상실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거대한 슬픔의 파도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애도 과정이 1년을 넘어갈 경우 병리적이라고 봅니다. 만약 1년 이상 극심한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속적 애도 장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의 목표는 1년 안에 슬픔의 과정을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복입니다. 이것은 애도 이후 무너진 자아를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지워졌던 나를 다시 찾아 나서는 길고 긴 여정이죠. 여기에는 명확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바로 개별화, 즉 타인과 분리된 온전한 개인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나의 선호, 취향, 가치관을 처음부터 다시 탐색하고 혼자서도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평균적으로 2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지만 자신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합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발성 사건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학대이기에 복합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남을 수도 있는 깊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생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트라우마 치료가 현대 심리치료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합 트라우마가 잠재적으로는 남아있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기능이나 감정, 생각에 더 이상 활발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활성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경에 머물러 있을 뿐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흑백 논리적 사고가 줄어들고 늘 뾰족하게 곤두서 있던 불안감이 완화되며 감정적으로 안정되는 순간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치유의 증거입니다.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을 혼자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주는 가족, 혹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결되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과 연민을 주고받으세요. 어둠 속에 감춰진 학대는 햇빛 아래에서 그 힘을 잃습니다.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 몸은 트라우마의 저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을 돌보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체 기반 치료나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다시 친구가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굳어있던 감정을 풀어내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역할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대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런 관계에 끌리고 머무르게 되었는지, 우리 안에 어떤 취약성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는지를 용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천사였고 그저 자연재해 같은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뿐이야라는 피해자 의식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애의 결핍, 낮은 자존감, 불분명한 경계 등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닌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시스템 전체를 복구하는 대대적인 작업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자기조절 능력 등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너진 땅 위에서 나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재건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주변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보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하나하나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식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이 모두 희미해지고 오직 그 사람의 시선과 인정 속에서만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그 상처로부터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연애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깊고 복잡한 형태의 심리적 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왜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와 근본적으로 다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학대가 명확한 목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돈이나 육체적인 만족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당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물론 끔찍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빼앗겼는지 인지하고 그 특정 영역의 상실감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다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정지시키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사랑하는 연인, 소중한 친구, 혹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들이 만든 거대하고 화려한 연극 무대 위의 소품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줄 도구 혹은 감정적 만족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공유된 환상이라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환상 속에서 정해진 각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기를 강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각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려 하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비난, 무시, 죄책감 심어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통제하려 들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나르시시스트의 연장선으로서 그의 시선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내 가치관, 신념, 심지어 과거의 기억까지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고 왜곡됩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환상이 곧 현실이라고 믿도록 강요당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영혼을 잠식하는 학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할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지워지고 삭제된 폐허 속에서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나이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좀비나 로봇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설치되는 것일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마음에 마치 악성 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침투합니다. 우리의 뇌를 스마트폰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교묘한 심리적 기술을 사용해 이 앱을 심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동조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소리나 자극을 통해 한 사람의 뇌파가 다른 사람의 뇌파와 동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록밴드의 멤버들이 함께 연주할 때 그들의 뇌는 마치 하나의 뇌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언어 폭력을 통해 당신의 뇌파를 자신의 뇌파와 동기화시킵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지. 다 너 때문이야.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와 같은 말들을 지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당신의 정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내면에 깊숙이 심어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사입니다. 이 내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통제하는 그들의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악성 앱이 당신의 마음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다른 앱들과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비판적이고 통제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는 그 부모님의 목소리와 결합하여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학대가 공명하며 당신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이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식별하고 또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식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수치심을 주고 공격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침입한 적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잠재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그 목소리에게 단호하게 닥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넌 이걸 잘 못할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 외치십시오. 시끄러워. 내 의견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물론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의 반복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반복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침투했듯 당신 또한 반복을 통해 그 목소리에 저항하는 새로운 정신적 균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치 동양의 수행자들이 만트라를 외우며 마음을 다스리듯 이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심리 치료나 노력도 사보타주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목소리가 치료사의 노력마저 방해하고 당신이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훼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당신은 수많은 것들을 동시에 애도하게 됩니다. 사라져버린 그 사람,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 아름다웠던 환상,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까지. 이 모든 상실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거대한 슬픔의 파도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애도 과정이 1년을 넘어갈 경우 병리적이라고 봅니다. 만약 1년 이상 극심한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속적 애도 장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의 목표는 1년 안에 슬픔의 과정을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복입니다. 이것은 애도 이후 무너진 자아를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지워졌던 나를 다시 찾아 나서는 길고 긴 여정이죠. 여기에는 명확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바로 개별화, 즉 타인과 분리된 온전한 개인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나의 선호, 취향, 가치관을 처음부터 다시 탐색하고 혼자서도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평균적으로 2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지만 자신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합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발성 사건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학대이기에 복합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남을 수도 있는 깊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생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트라우마 치료가 현대 심리치료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합 트라우마가 잠재적으로는 남아있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기능이나 감정, 생각에 더 이상 활발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활성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경에 머물러 있을 뿐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흑백 논리적 사고가 줄어들고 늘 뾰족하게 곤두서 있던 불안감이 완화되며 감정적으로 안정되는 순간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치유의 증거입니다.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을 혼자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주는 가족, 혹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결되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과 연민을 주고받으세요. 어둠 속에 감춰진 학대는 햇빛 아래에서 그 힘을 잃습니다.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 몸은 트라우마의 저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을 돌보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체 기반 치료나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다시 친구가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굳어있던 감정을 풀어내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역할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대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런 관계에 끌리고 머무르게 되었는지, 우리 안에 어떤 취약성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는지를 용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천사였고 그저 자연재해 같은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뿐이야 라는 피해자 의식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애의 결핍,
낮은 자존감, 불분명한 경계 등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닌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시스템 전체를 복구하는 대대적인 작업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자기조절 능력 등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너진 땅 위에서 나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재건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주변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보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하나하나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식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이 모두 희미해지고 오직 그 사람의 시선과 인정 속에서만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그 상처로부터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연애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깊고 복잡한 형태의 심리적 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왜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와 근본적으로 다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학대가 명확한 목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돈이나 육체적인 만족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당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물론 끔찍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빼앗겼는지 인지하고 그 특정 영역의 상실감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다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정지시키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사랑하는 연인, 소중한 친구, 혹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들이 만든 거대하고 화려한 연극 무대 위의 소품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줄 도구 혹은 감정적 만족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공유된 환상이라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환상 속에서 정해진 각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기를 강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각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려 하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비난, 무시, 죄책감 심어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통제하려 들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나르시시스트의 연장선으로서 그의 시선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내 가치관, 신념, 심지어 과거의 기억까지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고 왜곡됩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환상이 곧 현실이라고 믿도록 강요당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영혼을 잠식하는 학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